안녕하세요. 경제화충물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정말 이제 가을 같은 아주 천고마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캠핑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금 용인 쪽에 캠핑 갔다 왔다가 일요일날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태 쉬고 있다가 지금 좀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캠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도 이 좋은 가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 영상 들으시다 보면 가끔 이제 누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뭐 러닝맨과 집사부 일체를 보느라 저러는데요. 제가 좀 조용히 해달라 녹음해야 된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밌어서 애가 웃는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금융시장 살펴보면 지난주에 보면 약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는 약세이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전약 후강 정도. 차트로 한번 살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그 미국 증시, 뭐 다우나 나스닥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조금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미국 시장 움직임이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 계속해서 이제 약세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 중반까지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거는 결국 이제 제조업 지표죠.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47.8까지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2009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기준치가 이제 50이니까 이 기준선인 50도 하회하면서 사실은 이 ISM 제조업 지표만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뭐 거의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서비스업 지수도 3년 내 최저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그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역시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이제 결렬되고 관세가 서로 부과되는 것들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키우면서 미국 증시도 주 중반까지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주 후반에 가면서 이제 반등을 했던 이유는 역시 이제 항상 그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약간 아전인수격 해석들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다시 또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또 내려주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10월 FOMC가 10월 30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25bp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는 76.4%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주 후반 경제지표 한참 안 좋게 나올 때는 한 90%까지 올라갔다 살짝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금융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면서 뭐 주가는 급락 이후에 통화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요번 주에 이 10월에 10일, 11일 예정되어 있는 이 미중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근육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요 영향을 아직은 못 받았고요. 주 후반에 반등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홍콩 시위가 한참 지금 격화되고 있고 이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을 이제 실행을 했잖아요. 시위에 이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고 나와서 과격한 시위를 하니까 복면을 못 쓰게 하고 그대로 이제 얼굴이 드러나게 해서 뭐 향후에 이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에 대한 그 반대 시위가 지금 주말에도 계속 홍콩에서 격화된 것 같고요. 뭐 뉴스를 보면은 뭐 기자가 고무총에 맞아서 뭐 실명을 하고, 또 뭐 중학생인가는 또 뭐 실탄에 맞아서 뭐 총상을 입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현재 상황들을 조금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 홍콩 시위가 이제 이렇게 격화되면 결국 이제 중국과 홍콩은 어떻게 보면 홍콩이 중국 경제를 세계 교역으로 이어주는 약간 이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뭔가 자치를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홍콩 그러한 움직임을 중국이 가만히 놔두기에는 어려울 거고, 그러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뭐 말 그대로 무력 진압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 세계 각국이 또 이에 대한 비난을 할 거고, 뭐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역시 또 요번 주 10일,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고위급 협상에 또 트럼프 정부가 이 중국 정부를 뭔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자는 이 홍콩의 시위 확산이 이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크게 지금 글로벌 전체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뭔가 불안불안해요. 지금 뭐 거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서 연말까지 제가 봤었을 때는 대외로부터 불확실성과 외부 쇼크가 될 어떤 재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브렉시트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미중 무역협상 이거는 뭐 워낙 계속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온탕냉탕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홍콩 쪽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어쨌든 뭐 미국 증시는 주 후반에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는 주 내내 약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급부로 채권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미국 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 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줬는데,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보면은 그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9월 중순에는 1.4에서 1.9까지 거의 50bp 정도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1.5로 한 40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뭐 보시면은 뭐 거의 뭐 V자를 그 거꾸로 해놓은 듯한 모습인데, 그동안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미국 금리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9월 중반부터인데, 우리 금리는 9월달 거의 뭐 중반 살짝 넘어가는 후반까지도 금리 하락세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지난주에 거의 주 후반에 이렇게 상당히 급격하게 글로벌 금리 하락세를 같이 이제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하락 압력들, 요인들이 우세했는데, 수급상 그 MBS 그 지금 안심전환대출이 원래는 목표가 20조였는데 그게 뭐 최종 뉴스를 잘 못 봤는데 뭐 거의 뭐 50조, 60조인가 거의 두세 배에 가까운 이제 신청이 있었고요. 이제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을 하면서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이제 꺼주고 이제 고정금리로 전환하게 되는데, 뭐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채권들을 살 뭔가 수급적인 여유가 없어진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은행권 입장에서는 채권 매수세를 조금 멈추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상에서 국내 금리에는 좀 상승 요인 작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금리도 저점 대비 상당히 크게 오른 이후에 상당히 하락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또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뭐 2%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수급상 부담은 약간 일시적이고 길게 보면 펀더멘탈리 여전히 금리가 하락세를 아직 끝낸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기대들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은 되는데, 저점 부근에는 한 번은 시장이 다시 좀 근접하는 그런 금리 하락이 좀 있지 않겠냐. 지금부터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다시 좀 금리는 아래쪽을 좀 향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한때 뭐 99.66까지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주 후반 들어가면서 역시 주가와 반등과 함께 달러와의 강세가 약간 주춤했고요. 우리 환율도 보면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12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특히 금요일날 거의 10원 가까이 환율이 빠졌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재료가 있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1200선 전후 여전히 1180원과 1220원 정도의 박스권이 유효한데, 박스권이 상단보다는 하단이 좀 더 두터워 보인다. 뭐 요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뭐 지난번에 이란이 드론으로 이 사우디의 원유 생산 시설을 폭격하면서 뭐 62불까지 갔던 게 지금 다시 52불 쑥 빠졌고요. 이미 이제 사우디가 피격 이전에 생산 시설 다 회복했다고 하죠. 뭐 그래서 뭐 역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가가 지금 상승세를 지속할 정도의 이 수급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그런 그 피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유가가 글쎄요, 뭐 50불 이하를 다시 넘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최근에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유가의 하락 부분들은 분명히 경제의 현재로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50불 수준에서 유가 하락세가 지지되는지 이 부분도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원자재 가격들 큰 변화는 없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보면 뭐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 비트코인을 뭐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내지는 뭐 유동자산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제가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가상화폐 리브라의 사업에서 이제 자기는 철수하겠다,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가상화폐가 약세 흐름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가 지난주 금융시장 잠깐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사실 경제지표 상에서는 아주 뭐 뚜렷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지표는 크지는 않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앞서서 여러 번 했던 것처럼 10일과 11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뭐 깜짝 뭐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뭐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일단은 또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놨는데, 뭐 이제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는 된다 했다가 이제 안 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잘 못 믿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결과를 보자. 결과 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데, 이제 요번에 사실은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항상 빅딜 아니면 없다라는 쪽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큰 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조금씩 스몰 딜이라도 좀 해 나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아예 협상이 결렬돼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뭐 뭔가라도 조그만 뭔가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가 일단은
뭐 합리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만약에 딜이 아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지금 10월 15일 날 미국이 중국에 대한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지금 뭐 요번 그 고위급 협상에 대한 그런 어떤 선의의 표시로 좀 이렇게 늦춰놨거든요. 한 2주 정도. 근데 만약에 이번 협상이 상당히 안 좋게 되면 뭐 자동적으로 15일부터 관세 부과가 또 시작이 될 거니 상당 부분 이제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뭐 작은 뭐라도 있지 않겠냐. 다만 그 작은 뭐라도 나왔었을 때 시장이 과연 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냐, 뭐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중립보다는 살짝 뭐 우호적인 뭐 위험자산의 그런 정도의 재료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시간의 순서로 보면 뭐 월요일날은 지금 특별한 경제지표나 이벤트가 없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보면 그 삼성전자 분기 실적, 저는 이제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요게 이제 화요일날 지금 나올 예정인 것 같고, 현재 예상은 이제 뭐 7조를 지금 넘어가는 쪽으로 컨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업이익이 이제 거의 바닥권 온 거 아니냐, 뭐 좀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식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좀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삼성전자 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부분, 기업이익의 감익 추세가 이제 끝나가는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는 그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한국은행 그 이주열 총재도 이제 국정감사에 그 이제 해당되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10월 16일 날 이제 벌써 다음 주 되는 거죠. 한국은행 금통이 있는데 최근에 하는 총재의 발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시그널링을 좀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신 건지 좀 약간 헷갈릴 때도 있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한번 스탠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우리 하는 총재의 발언보다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수목금 모두 이 파월 의장이 외부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12일 목요일에는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CPI가 나오는데 요건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 지난번에 발표했던 9월 그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연준의 타겟은 CPI가 아니라 PC이기 때문에 PC는 지금 지난번이 1.8 정도인가 밖에 안 나와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 CPI랑 PC랑 어쨌든 궤적은 비슷하니까, 근데 CPI가 먼저 나와서 조금 더 물가에 대한 최근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예측치는 전달과 동일한 2.4예요. 그래서 모양새가 요 정도 가서 뭔가 상승세가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한다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저는 연내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10월 말에 당장 할지 아니면 뭐 그 다음번 회의에서 할지, 요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번 주에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10일까지 수출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투자 쪽, 생산 쪽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부진한 반면 소비와 관련된 지표는 되게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했고, 좋은 쪽 면을 좀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가 좋은 쪽을 봤고, 반면에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는 채권시장은 투자 쪽 부진한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뭐 나름대로의 강세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이 소비 관련 지표에서도 살짝은 갸우뚱하는 지표도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개인소득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표가 또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이 향후 소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간 전망소 하면서 뭐 주간 단위의 이벤트나 경제 지표 이제 살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를 위해서 그렇죠. 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요일별로 어떠한 이벤트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분들은 뭐 개인들 입장에서 굳이 디테일하게 요일별로 뭐가 있고 굳이 뭐 우리는 안 필요해요, 뭐 이슈 분석을 더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먼저니까 일단 이렇게 좀 살펴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유가 있고 또 간간히 뭔가 좀 인덱스하게 살펴드려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슈 분석은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럼 이만해서 주간 전망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선선하고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은 이 좋은 가을 날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금융시장 상당히 좀 복잡하고 변동성 커지는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는 가을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와춤을 박종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